어느 날 철학 동아리의 5멤버들은 알프스 산맥 속에 위치한 고성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지적인 도전을 즐기며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성의 커다란 도서관에 모인 것은 저녁 식사 후의 일이었다. 도서관에는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책들이 줄기 있고 달빛이 들어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의 주제는 집합적 정합성이었다. 엘레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집합적 정합성의 중요성을 실험할 길을 찾을 것입니다. 각자가 믿고 있는 자그마한 신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신념들과 얼마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봅시다. 그들은 각자 신념을 하나씩 선택했다. 조는 고양이는 물을 싫어한다. 나는 신념을, 소피아는 별은 밤하늘의 등불이다라는 신념을, 루카는 커피는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신념을, 아멜리아는 책을 읽으면 더 현명해진다라는 신념을, 엘레나는 진리는 언제나 발견된다. 는 신념을 선택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각자의 신념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신념이 얼마나 다른 신념들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토론을 벌이며 고대의 철학 서적들과 자료를 탐색했다. 갑자기 바람이 창문을 열어젖히며 쏟아져 들어왔고 도서관 한 구석에 놓인 이상한 퍼즐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자에는 모든 신념을 하나로 묶을 때 길이 보일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엘레나는 각각의 신념을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이 말했다. 고양이는 물을 싫어한다. 그런데 그건 물이 일상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거야. 소피아가 말했다. 그래서 별은 밤하늘에서 차가운 빛으로 고양이를 지켜주고 그건 곧 조화로울 수 있지. 루카가 덧붙였다. 아침의 커피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빛이 고양이에게도 위안을 준다네. 이렇게 그들의 신념들이 연결되면서 퍼즐을 풀 수 있었고 상자 속에는 오래된 지도와 함께 정합성과 함께 진리를 추구하라 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이 지도를 따라 이들은 더 깊은 탐험을 시작했고 결국 성에 숨겨진 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방은 철학자들의 상징과 흔적으로 가득 찬 비밀의 서재였고 고대의 지혜가 가득한 새로운 철학적 문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철학적인 여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모든 신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정합성이 유지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조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늘 그렇듯이 월요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그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근무를 시작하지만 그가 느끼는 첫 번째 가치의 계층은 바로 쾌락적 가치, 즉 커피가 주는 순간의 쾌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메일함을 열자마자 그는 어제 마감했던 프로젝트 파일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조는 쾌락적 가치에서 벗어나 생명적 가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치, 예를 들어 현재 직업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계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복구를 위해 동료들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메일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을 시작하죠. 화요일이 되고 조는 회사에서 새로운 팀의 리더로 임명됩니다. 이 새로운 책임을 받으면서 그는 정신적 가치의 계층, 즉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제고하며 창의성과 지혜를 발휘할 책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수요일 저녁, 조는 동네에서 열리는 한 비영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여기서 조는 성스러운 가치의 계층,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성취나 회사의 성공만이 아닌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목요일, 존의 대학 동창인 에밀리가 그를 찾아옵니다. 에밀리는 존에게 자신의 심각한 가정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이때 존은 인간관계의 가치를 새삼 느끼고 친구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람 간의 유대와 사랑, 신뢰가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금요일 밤, 존은 일주일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돌아보며 다양한 가치의 계층이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느낍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동안의 선택들이 단순 한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깊은 가치,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가치의 계층을 이해함으로써 한층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약 10,000년 후의 미래. 인류는 이제 지구를 넘어 여러 행성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은하 제국은 수많은 별을 아우르는 광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제국의 중심 행성 트란토에서 은하에 걸친 혼란을 예측하고자 하는 특별한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 대학의 가장 유명한 학과는 바로 심리역사학 부서였습니다. 심리역사학은 대규모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곳의 연구원들은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와 경제적 패턴을 연구하여 인류의 거시적 동향을 예측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여 필요하면 사회적 개입을 통해 예측한 미래를 최적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 역사학자 중 한 명인
마리안느는 최근에 발표된 예측 보고서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년 내에 은하 제국이 붕괴할 거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예측은 수백 개의 행성이 혼란에 빠지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암흑기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측에 기반이 된 데이터는 그저 매년 축적된 복잡한 사회 통계와 모형들이었습니다. 마리안느는 이 결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며 자신이 맡은 데이터 분석이 정확했는지 검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의 팀과 함께 데이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행성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가 예상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행성은 은하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인 이콜로프 행성이었습니다. 마리안느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콜로프 행성에 직접 가서 실사를 하기로 결심한 마리안느는 교수진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예측, 시스템이 간과한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 즉 희망이었습니다. 이 행성의 인구는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렬한 희망을 품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였지만 사회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마리안느는 심리 역사학의 예측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 즉 감정과 의지가 지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개개인이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됐습니다. 그녀는 이콜로프 행성의 데이터를 통해 희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낮은 개인의 의사가 어떻게 거대한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한 마리아네네니의 새로운 연구는 심리, 역사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발견은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은하 제국을 혼란의 시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하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계획으로 다양한 행성의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안느는 희망이란 변수 하나가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심리 역사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인간 의지와 감정이 거대한 집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은하는 마리안느와 같은 용기 있는 역사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예상했던 암흑기를 피해 평화로운 번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먼 동방의 한 작은 마을에 공자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덕과 지혜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막연한 이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공자를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이름이 리였고, 그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리는 공자에게 조언을 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도 자주 다투고 친구들과도 쉽게 불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리를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감나무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가꾼 장소였고, 해마다 풍부한 열매를 맺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공자는 리에게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감나무를 보게나? 이 나무는 수백 년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었지.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나무가 튼튼하고 사람들이 잘 가꾸었기 때문이겠지요?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네.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란다. 바로 주변과의 조화, 즉 인이라고 할 수 있지. 나무는 스스로를 자라게 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뿌리를 공유하고 햇빛과 물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지. 리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내 공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그러하듯 우리 인간 또한 인을 발휘하려면 주변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그 순간 이는 과거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했습니다. 진정한 인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동시에 남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되지. 우리가 개개인의 나무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숲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네. 그 후 리는 공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경청을 실천하고 친구들에게는 이해와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리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롭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에서 마을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과 이의 실천을 통해 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번성하는 감나무 밭처럼 그들의 공동체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덕에 열매를 맺어갔습니다.